베스트픽 북리뷰, 화폐전쟁 2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금권, 그러니까 금융 권력이 어떻게 탄생하고 또 진화했는지 그 거대한 서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프랑스 대혁명의 그 혼돈 속에서 벌어진 금융전쟁부터 아예 텅 빈 대륙이었던 미국에서 모든 걸 설계한 내부자들의 이야기까지 당신이 정말 궁금해했을 법한 그 핵심을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선에 아주 흥미로운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바로 위기는 권력의 요람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위기가 권력의 요람이라, 와, 굉장히 강렬한 말이네요. 이게 그냥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권력 자체가 아예 위기 속에서 태어난다, 이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개의 무대, 그러니까 18세기 프랑스하고 19세기 미국이 그 완벽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한쪽은 졸로의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면서 나라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고요. 다른 한쪽은 자본도 인프라도 없는 결핍 그 자체였어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외부 금융 세력에게는 레드카펫이 깔린 최적의 진입로가 되어준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포가 모든 걸 집어삼켰던 프랑스 전선으로 한번 가보죠. 이 혼란 속에서 대체 누가 또 어떻게 새로운 권력의 주인으로 떠오른 건가요? 이때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금융가 자크 네케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가 속한 스위스 청교도 금융가문 네트워크예요. 이 사람들이 프랑스 왕실에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었거든요. 나라가 막 뒤집힐 것 같은 혼란 속에서 제일 큰 걱정은 그거였겠죠. 과연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네케르는 어떻게 자기 가문의 돈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권력까지 잡게 되나요? 아주 영리한 3단계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는 여론전이었어요. 네케르가 왕실의 재정 보고서를 그냥 대중에게 공개해버립니다. 네, 재정 보고서를요. 네, 왕족이랑 귀족들이 이렇게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터트린 거죠. 이 폭로가 귀족들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버렸고요. 동시에 우리가 빌려준 돈은 왕실의 사치품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쓰인 정당한 빚이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와, 이건 단순한 회계 보고가 아니라 거의 고도의 정치 공작이었네요.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서 자기들 채권을 부실 채권이 아니라 제일 안전한 자산으로 만들어버린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법을 바꾸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카톨릭 교회의 영향 때문에 이자를 받는 대출,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네케르가 이 규제를 아주 교묘하게 무력화시켜서 높은 이자 수입을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죠. 판을 바꾸고 룰도 바꾸고. 그럼 마지막 결정타는 뭐였습니까? 바로 아시냐라는 종이 화폐의 등장이었습니다. 아시냐 게임. 네, 자료에서 혼란을 현금화한 게임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전략입니다. 혁명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네케르와 그 세력이 이런 제안을 해요. 교회로부터 몰수한 토지를 담보로 새로운 종이화폐 아시냐를 발행합시다. 듣기에는 그럴듯한데요. 일단 담보는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왜 문제였죠? 핵심은 그 담보인 토지의 가치가 불분명하고 계속 바뀐다는 데 있었어요.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담보 가치가 막 요동치는 종이화폐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거죠. 이 사람들은 아시냐가 폭락할 때 헐값에 사들였다가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면 다시 비싸게 파는 식으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신겼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혼란과 불안감, 그 자체를 돈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결국 이 모든 흐름의 종착역이 프랑스의 중앙은행, 방크 드 프랑스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말레 가문 같은 스위스 금융가들이 자금을 댔거든요. 그리고 그 대가로 민영 중앙은행 설립권을 따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큰 은행 하나 생긴 게 아니에요.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소수의 민간 가문이 장악한 금융 통제탑이 세워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이 독점이 무려 136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구권력의 자리를 잡자마자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하죠. 19세기 금융사를 가장 뜨겁게 달군 라이벌전, 로스차일드 가문과 크레디 모빌리에의 대결 말이에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둘은 정말 모든 게 달랐던 것 같아요. 정반대였죠. 로스차일드는 수세대에 걸쳐서 축적한 가문의 자본, 그리고 금을 기반으로 한 전통의 강자였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했죠. 당연히 기존 왕정이나 기득권층과 아주 긴밀했고요. 그럼 크레드 모빌리에는
약간 그 시대의 금융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아주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레버리지 삼아서 공격적으로 산업에 투자하는 최초의 주식회사형 투자은행이었어요. 나폴레옹 3세 같은 신흥 권력의 편에 서서 로스차일드의 아성에 도전한 거죠. 당시 재무장관이 황제한테 우리 제국을 로스차일드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와. 그 대립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 전쟁이 철도 전쟁으로 구체화되었다는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이게 돈 싸움이 아니라 실제 영토 전쟁처럼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페레레 형제의 비전은 정말 거대했어요. 프랑스를 넘어서 오스트리아, 스페인, 러시아까지 전 유럽의 철도망을 장악해서 로스차일드를 포위하겠다. 이런 전략이었죠. 철도가 당시 산업의 혈관이었으니까요. 아, 네, 유럽 대륙의 혈막을 장악해서 금융의 흐름까지 통제하려고 한 겁니다. 정말 엄청난 계획인데 여기서 로스차일드의 반격이 그들의 클래스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철도에는 철도로 맞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로스차일드는 철도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철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의 흐름, 그러니까 피를 끊어버리는 전략을 택합니다. 안젤렘 로스차일드가 오스트리아 의회에 로비를 해서 오스트리아 영토 내에서는 크레디 모빌리에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요. 한마디로 자금줄을 막아버린 거죠. 적의 군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군대의 보급로를 차단해버린 거네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뭐 무용지물이니까요. 결국 승패는 어디서 결정적으로 갈렸나요? 자산의 94%가 철도, 부동산처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에 묶여 있었거든요. 반면에 로스차일드는 위기가 오자마자 시장에 8,300만 프랑에 달하는 금과 은을 그냥 쏟아부었어요.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시장의 신뢰를 얻은 거죠. 아,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보이네요. 유동성이 왕이다. 아무리 화려한 혁신 모델이라도 위기의 순간에는 결국 깊은 주머니, 즉 현금 동원력을 이길 수는 없었던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혁신은 평화로울 때 빛을 발하지만 위기 속에서는 생존이 우선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무대를 한번 옮겨보죠. 프랑스에서는 기존 권력을 뺏기 위한 암투가 벌어졌다면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판을 짜는 이야기잖아요. 소스에서 미국을 거대한 진공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럽과 달리 미국은 모든 게 부족했어요. 축적된 자본도 없었고 철도나 항만 같은 인프라도 없는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였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건 무한한 수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이 결핍 상태가 유럽 금융가들한테는 주인이 없는 땅, 국제법에서 말하는 테라 놀리우스나 마찬가지였어요. 아, 테라 놀리우스. 네, 누구든 먼저 깃발을 꽂으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던 거죠. 그 진공을 채우면서 부를 쌓은 내부자들의 방식이 유럽과는 사뭇 달라서 흥미로워요. 유럽처럼 기존 권력에 기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셀리그먼 가문 이야기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셀리그먼 가문은 원래 독일에서 온 이민자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시골을 돌아다니는 행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판 건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 아니면요? 그래서 신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거문이 되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들이 미국 최초의 신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이걸 바탕으로 남북전쟁 때는 링컨 정부의 전쟁 채권을 유럽에 판매하는 주관사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작은 신용이 거대한 자본이 된 거죠. 또 다른 인물인 오거스트 벨몬트는 로스차일드의 대리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돈만 가져온 게 아니라 유럽 귀족 문화를 통째로 이식해서 미국 상류층의 사교계를 장악했어요. 그러다 금융위기 때 월스트리트를 구제해주면서 돈과 명예, 영향력까지 모두 거머쥐었죠. 야코프 시프와 쿤누롭 그룹의 이야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금융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 지정학적인 무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정말 그렇죠. 시프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산업적으로는 파산 직전에 유니언 퍼시픽 철도를 인수해서 미국 서부를 잇는 거대 철도 제국을 건설하면서 미국의 혈맥을 장악했고요. 지정학적으로는 러일 전쟁 때 일본의 막대한 전비를 지원합니다. 당시 제정 러시아가 유대인을 엄청나게 탄압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시프에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제국에 대한 금융적 보복이었습니다. 돈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고 국가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료를 보면 아예 국경을 새로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즉 문화까지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던데요. 그게 바로 이 내부자들의 최종 목표였어요. 시스템 자체를 소유하는 것.
파나마 운하의 이권을 차지하려고 콜롬비아에서 파나마를 분리 독립시키는 혁명을 기획해서 아예 나라를 하나 세워버리기도 했고요. 또 동부의 기득권층에게 배제됐던 유대계 이민자들이 서부로 건너가서 할리우드를 세웠죠.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대한 신화를 만들어서 대중의 정신을 지배하는 심미적 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냥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는 게 아니라 게임의 판 자체를 설계하고 소유해버린다는 전략이군요. 네. 물리적인 영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욕망까지 설계한 거죠.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금권이 작동한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프락스와 미국, 전혀 다른 환경에서 펼쳐진 두 개의 화폐 전쟁을 살펴봤는데요. 시작점은 달랐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권력을 얻는 방식은 달랐죠. 프랑스는 왕실 특혜 같은 기존 시스템의 중앙 노드를 장악하는 게 중요했고, 미국은 철도나 국채시장 같은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길은 부채, 즉 데트의 통제권을 누가 쥐느냐로 통했습니다. 돈을 찍어내고 빚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거죠.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금권의 핵심 전략들을 당신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 속에 답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중앙은행이나 재무부의 국채 발행권, 즉 시스템의 중앙 노드를 장악하라. 프랑스 사례에서 봤죠. 둘째, 전쟁과 혁명은 가장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다. 위기를 내버리지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네케리의 아시냐 게임이 바로 그거였고요. 를 소유하라. 즉 시스템을 매수하라. 이 4가지가 지난 수백 년간 금권의 역사를 움직여온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전략들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혼자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자료의 마지막에 인용된 문장이죠. 돈은 잠들지 않는다. 다만 주인을 바꿀 뿐이다. 화폐 전쟁의 역사를 아는 것이 어쩌면 미래의 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과거의 주인들처럼 지금 이 순간 돈의 주인은 누구이며 또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 흐름을 읽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남겨진 과제일 겁니다.